IB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육 이념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떠한 교육을 주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수업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IB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IB 수업을 일단 어떠한 교육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그 수업이 어떤 그 능력을 키우고 어떠한 교육을 주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수업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일단 김호중 강사라고 하고요. 일단 제 학력이 여기 있긴 한데 현재는 일단 석사 연세대학교 문학 석사과정에 일단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아무래도 문학 전공이다 보니까 IB 수업에서는 영문학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드리도록 할게요. 또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일단 설명을 받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시간이 된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사실 이건 제가 저 스스로도 이제 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희는 왜 굳이 문학을 읽고 문학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실 말이야 되게 좋죠. 수업에서 이제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식 문제 이런 걸 푸는 것보다 문학을 통해서 문학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글을 써보고 말은 다 좋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떤 걸 목표로 하고 또 그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을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교육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캐치프레이즈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Everything is an opinion. 이 모든 것은 의견이라는 건데 사실 일단 저희가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모두 다 어떤 의견의 한 방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를 읽어도 거기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보 전달에도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사에서 사용하는 특정 단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하나의 일종의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설명문은 의견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그거와 반면에서 논설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의견의 비중이 좀 높아지는 쪽이겠죠. 근데 이러한 비문학적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에 간략하게 적어놓긴 했지만 normal reading materials 그냥 기본적인 읽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설명을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텍스트들을 읽을 때는 사실 비판적이고 통합적인 사고가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명시적으로 주어진 자료들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너가 그걸 이해했니? 그리고 또 너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 그리고 너의 생각은 뭐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뚜렷하고 명료한 이걸 공부에 쓴다면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일단 왜 저희가 이러한 논설문이나 설명문 같은 거를 두고 굳이 이쪽에 이렇게 제가 써놓은 문학 텍스트를 활용할까요? 네. 사실 학교에서도 국어 시간도 있고 영어 시간도 있지만 영문학이라든지 국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기도 하고 미국 고등학교에서도 문학을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중을 되게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단 저희가 살펴보면 사실 다양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학을 교육에 활용하는 이유들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자면 좀 길고 여기서 좀 논점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문학 텍스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견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논설문이나 설명문과 같이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혹은 여기서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같은 방식으로 읽는다면 그런 거를 뽑아내는 게 문학 텍스트를 읽는 목적이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앞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고 좀 더 뚜렷하게 나는 이런 말을 할 거야. 혹은 나는 이런 정보를 전달할 거야.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문학 텍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는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겠죠. 네, 그게 바로 사실 문학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학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보여주기 방식으로 저희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얘기를 해줘요. 시 같은 경우에는 언어들의 조합을 통해서 언어의 인상을 준다든지 혹은 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 들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의 서술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과연 문학 텍스트를 의견으로 봤을 때 문학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가, 거기서 제가 약간 쓰는데 좀 주의하는 단어긴 하지만 해석, interpret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저희가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 텍스트가 독특한 점이, 이게 논설문이나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쓰는, 비유적으로 쓸 때 쓰는 사진이거든요. 문학 텍스트 말고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고 위에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행간 사이에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뭐 굳이 이런 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얼마나 이 사람이 뚜렷하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이게 또 깊은 수준의 논설문이나 이런 거 되면은 약간 돌려 말하는 느낌이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논설문이나 설명문은 깊은 의미, 숨겨진 의미 이런 거를 파헤쳐내는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서 읽어내진 않죠. 그래서 논설문과 설명문이 위에 거를 좀 읽어내는데 중점적으로 한다면, 사실 문학 텍스트는 좀 더 깊이가 깊어요. 안에 밑에 이러한 좀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문학 텍스트를 딱 봤을 때 표면에 보이는 건 이거예요. 표면에 보이는 이야기 플롯이라든가, 아니면은 화자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아니면 인물들의 관계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딱 보고서 이야기를 보고 이 사람들 이런 일을 하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문학 텍스트를 수업에 활용한다는 거는 보여주는 거 밑에 있는 거, 다른 것들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저희가 목적으로 하면서 문학 텍스트를 교육에 활용하는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 비판적 사고, 통합적 사고. 많이 들어보신 문구들이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는 이걸 좋아해 라 했을 때, 좋아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설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사람은 그걸 좋아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한다는 게 사실 반대로 말하는 거구나, 맥락을 고려해 봤을 때. 아니면 내가 이걸 좋아한다는 게 사실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좋아하는데, 다른 걸 좋아하는 게 부끄러워서 이런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구나, 이런 식의 좀 깊이 있는 단순한 예시지만 그런 거를 보는 거를 기본적으로 비판적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진을 좀 강조를 드리지만, 조금 더 밑에 있는 거, 이런 거를 읽어내는 것을 저희가 비판적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를 할 게, 약간 이거 학생들한테 항상 하고 넘어가는 얘기기도 한데, 그래서 학생분들도 듣고 계시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듣고 계시기도 하니까요. 이 밑에 있는 게 사실 진짜로 있는 건가? 어떻게 보면 이 빙하 전체가 저희가 보는 건 위쪽이고 밑에는 안 보이는데, 위쪽을 토대로 이 밑쪽을 저희가 추측을 하거나 추론을 하거나 아니면 좀 비판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걸 의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해석해낸 게 이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상상이나 해석의 토대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토론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저희에게 주어지는 거는 위쪽이에요. 근데 이 위쪽을 보고 사람들마다 읽는 맥락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적용시키는 맥락이 다 다르고, 그렇다면은 밑에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IB 수업, IB 수업이라는 얘기를 명칭을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토론 수업, 혹은 서로 얘기를 나누는 수업, 혹은 비판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사고하고 같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수업,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밑에 있는 게 과연 어떻게 다른 방식들로 이해가 될 수 있는가예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이건데, 근데 남들은 이게 아니래요. 근데 사실 그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둘 다 맥락을 다르게 적용하면 가능해. 근데 혼자만 만약 이걸 읽고 혼자만 생각한다면 나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남들의 이야기를 좀 수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겠죠. 그래서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이런 깊이 있는 거를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할 때 윤리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좀 배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나와 다른 방식으로 읽어내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서로 저런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저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문학을 보고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얘기하는 그런 게 그냥 활성화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막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좀 더 명확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밑에 있는 게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위에를 보고서 비판적으로 밑에를 이해한다. 이런 거를 비판적 사고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통합적 사고란 뭘까요? 통합적 사고란 비판적 사고를 좀 더 확장시켜주고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가 이 밑에 뭐가 있냐를 저희가 읽어내는 거라면, 이 읽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득력을 갖춰야겠죠. 단순히 근데 내가 이걸 읽어봤을 때 그냥 저건 저래 라고 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그래 라고 말하면은 쟤는 왜 저래 하겠죠. 네. 근데 내가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나는 밑에 있는 게 저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얘기는 사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는 이것 때문이야 라는 거를 좀 더 설득력 있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통합적 사고예요. 그래서 통합적 사고란 이 약간 돌아가는 이 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항이 문학이 있죠. 문학항에 포함돼서 역사나 아니면 문화 아니면 다른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같이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내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거는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이렇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좀 더 설득력 있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게 통합적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 사고는 수직적이라면 통합적 사고는 좀 수평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다양한 분야 내에 있는 생각들을 좀 조합해가지고 나만의 생각을 뽑아내고 좀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왜 문학 작품을 활용하냐? 일단은 논설문이나 설명문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되게 명시적이잖아요. 그리고 설명문 같은 경우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설명문도 사실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이 되게 뚜렷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글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갈 건덕지가 크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쓰는 사람이나 발화하는 사람이 되게 강력하게 그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럼 여기서의 목적은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네? 근데 내 주장은 반대야. 이런 식의 좀 왔다 갔다 토론식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문학 작품을 읽는다면은 이 장점이 뭐냐면은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도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가 좀 더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장소가 문학 작품이라는 건 거죠. 햄릿 얘기를 잠시 해버리면 약간 주제에서 좀 벗어나지만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 아들이 햄릿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뭔가, 삼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뭔가,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다른 맥락을 적용했을 때 다른 원인과 다른 이유들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설득적으로 얼마나 좋은 근거들을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읽는 게 사실 중요해요. 네,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표면적으로 읽고 독해력이 일단 증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난 이걸 읽었어. 근데 이 내용은 사랑 얘기네? 나는 사랑 얘기 그냥 좋았어. 울었어. 여기가 아니라 이거를 좀 더 파고들어서 이 밑에 사실 이 사랑은 뭘 표현하는 걸까? 내가 봤을 때 이 사랑은 사실 당시대에 있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더 어떻게 사회적 신분적 계급을 뛰어넘어가지고 이루어지는 사랑을 좀 그런 소망을 그렸다고 봐. 근데 그 소망을 그린 게 사실 역으로 봤을 때는 그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히트를 치지 않았을까?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열망했으니까 이런 식의 좀 더 깊이 있는 그 얘기들을 읽어내는 게 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걸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판적인 사고를 할 때 또 추가로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해야겠죠. 왜냐면은 단순히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필드에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내 말을 설득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게 하는 과정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뒤에 이거는 일단 어떻게 보면 이거는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읽어요. 읽는 거는 그냥 내 스스로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문학 작품을 비판을 해요. 그리고 비판을 하는 것도 사실 혼자 머릿속에서 글에다가 종이에다가 쓸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혼자 생각해보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또 표현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사실 표현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생각이 정말 맞나? 말하다 보면은 사실 이 말하면서 논리가 스스로 구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는 괜찮았는데 사실 말하다 보니까 논리가 좀 어그러졌네? 이런 식으로 깨닫는 과정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내가 이거를 상대방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수업에서 또 하나의 파트로 삼고 있는 게 설득적이고 비평적으로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동시에 또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문학을 왜 수업에 활용하는가, 또 그런 거를 좀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일단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봄학기, 올해 봄학기부터 어떠한 것들을 활용했고 거기서 어떠한 것들을 같이 학생들과 얘기를 해봤는가. 한 3학기가 있었어요.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지금까지. 네, 그래가지고 일단 봄학기에는 피터팬을 다뤘고, 그리고 피터팬을 쓴 작가 제이앤 베리가 쓴 다른 그 연극이 있어요. 사실 피터팬도 연극 원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 일단 봄학기 전반기에 있었고, 후반기에는 이방인을 읽었습니다. 까미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걸 봤을 때 표면적으로 그냥 읽으면, 네,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읽어보면은 그냥 어린애들 위한 책 아닌가, 아니면은 그냥 애가 갑자기 이상한 나라로 가가지고 뭐 여행을 하네, 갑자기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다양한 그 요정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뭐 흥미진진한 여행을 하네. 이거 뭐 여행 모험 연극이구나, 끝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깊이 들어가면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당시에 1904년에 일단 피터팬에 나왔고, 그 뒤에 1919년에 나온 다른 작품이 있는 메리 로즈라는 작품을 같이 읽어봤어요.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당시에 있던 1차 세계대전, 여긴 있구나,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들어가 있지? 라는 게 보여요. 왜냐면은 피터팬 같은 경우에는 모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너무 가고 싶고 약간 되게 환상적인 공간이에요. 그 섬이라는 곳이, 또 해외 그 다른 이질적인 공간이라는 곳이 되게 환상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니까 이 다른 환상적인 곳으로 가서 모험과 싸움과 뭔가 이런 여정을 거치는 게 좋지만은 않구나, 생각보다 이 싸움이라는 게 되게 잔혹하구나 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이러한 환상적인 면모들을 모두 다 없애고 쓴 게 메리 로즈라는 그 1919년에 나온 작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맥락을 적용했을 때 단순히 아동문학 모험 좋네 이게 아니라 다양한 얘기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단순히 읽어보면은 되게 재미없는 주인공이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이 사람이 이러한 감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겪는 캐릭터가 왜 이 시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읽어내는 게 저희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학기에 다룬 거는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두 작품,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랑 Fahrenheit 451, 화씨 451도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로맨스 소설 같아요. 사랑하고 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얼마나 사랑에 헌신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을 믿고,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1920년대 미국의 역사적 배경과 매우 깊게 맞닿아 있어요. 그런 거를 읽어내는 시간을 같이 가졌었고요. 그리고 뭐 화씨 451도 같은 경우에는 SF 소설인데, 이 SF적인 상상력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발원했는지, 또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서 현대사회, 이제 단순히 과거만 읽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역으로 현재를 읽어낼 수도 있겠죠. 현재사회에는 이게 저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고 있는지, 또 과거에 생각했던 미래와 지금 생각했던 미래가 얼마나 공통점이 있고 얼마나 다른 점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가을학기에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될 이번 가을학기는 일단 첫 번째로 유리동물원을 다뤘고요. 테니시 윌리엄스의. 그 다음에 Lord of the Flies를 다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 이건 좀 상대적으로 덜 읽히는 것 같긴 한데 많이 읽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가난한 가족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1930년대 미국 배경이어서 대공황, 또 중산층의 몰락,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또 있어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Lord of the Flies, 이거는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아이들이 뭐 조난당해서 서로 생존하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사실 이 아이들이, 문명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이 무인도라는 되게 자연의 공간에 갔을 때 문명에서 받아왔던, 혹은 문명에서 구축해놨던 자기들의 그 어떤 뭐랄까요, 되게 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규율에 따라 운영되는 되게 문명적이라는 말이 가장 맞는 것 같긴 한데, 문명적인 삶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자연의 위협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읽어냈고, 또 동시에 이
자연과 문명이라는 게 과연 구분된 건가 맞는가? 라는 또 추가적인 질문까지 해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주 수업에서는 마지막 수업이니까 이 야만성과 문명이 얼마나 이분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서도 사실 여기 소설에서 주장하는 바는 문명 속에 있는 본질적인 야만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동시에 그 생각 자체가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어디서 어떠한 배경에서 영향을 받은 건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겨울학기에는 어떠한 소설을 다룰까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예시처럼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많이 다루는 소설들을 제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Brave New World, 멋진 신세계, 많이 읽히죠. 이거랑 동시에 The Giver, 근데 이게 한국어 번역으로는 아마 기억전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되게 많이 읽히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읽어볼 건데, 예전 제가 책을 선정을 할 때는 사실 두 개의 책이 그렇게 크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번에는 약간 이거를 하나의 약간 좀 이어지는 주제로 다뤄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토피아, 이것도 디스토피아 이야기. 하지만 좀 달라 보이는 디스토피아 얘기에 대해서 다루면서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번 학기에 다룰 거는 이제 키워드들이 유토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동시에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과연 이 두 가지는 다를까요?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게 디스토피아는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나쁜 세상. 유토피아는 완전 이상적인 세상. 근데 사실 이걸 읽어보면 되게 묘하겠지만 이 세상이 사실 이 사람들한테 유토피아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까지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져왔고, 동시에 미래 사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보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거 같은 경우 1930년대, 이거는 1990년대에 나온 소설이에요. 똑같이 디스토피아에 대한 사회를 상상하지만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기에 상상한 다른 미래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두 소설을 비교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전반적으로 종합하는 설명 인트로덕션인데, 이거를 제가 보통 제가 교재를 직접 만들고 있는데 교재 앞에다가 붙여놓고요. 크게 뭐를 다 넘어갈 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세히 읽기, 가깝게 읽고 클로스 리딩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읽기와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해보고, 이런 거를 역사적, 철학적, 문학적 배경에서 어떻게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본다. 네, 이런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업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숙제고요. 숙제에서는 일단은 이 수업 자체가 기본적인 포맷은 토론 수업이에요. 토론 수업이라기보다 토의 수업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토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찬반 토론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찬반 토론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찬반 토론을 해서 하나 이슈를 던져주고 너는 이걸 생각해, 난 이걸 생각해, 이거를 같이 붙여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이분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좀 같이 공유해보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오픈 디스커션이라고 같이 좀 얘기를 수평적으로 얘기해보는 토의 구조를 일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근데 소설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소설을 읽어오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제대로 읽었고 이런 파트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네라를 보여주는 거를 좀 보려고 내주는 숙제고요. 네, 그래서 인물 설정해가지고 인물이 뭘 했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또 가장 관심 있었던 구절 같은 거 적은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숙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일단은 수업 시간에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적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노트 장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소설을 읽으면서 단순히 소설 텍스트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소스들을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엮어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리동물원을 읽으면서 제가 만들었던 액티비티인데, 여기서 첫 번째로 인물에 대해서 텍스트 분석이 있겠죠. 인물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 습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의 성격의 결통에 미뤄봤을 때 뭐가 같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있다면, 동시에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유리동물의 기억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같이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기도 하고 이해를 해보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걸 저장하고 기억하려는 목적이 뭐지? 이게 어디서 어떠한 동력, 모티베이션에서 나오는 건지를 이러한
패시지를 좀 활용해가지고 같이 읽어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배경 지식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할 때 제가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그 위대한 개츠비를 할 때 1920년대 미국이 어떤 사회였는가 동영상 같이 지켜보고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고, 혹은 뭐 폴로 얘기도 나오는데 뭐 위대한 개츠비에서 차와 말에 대한 대비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차와 말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가. 네, 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부자들이 많이 선호를 했고, 개츠비에서 차 같은 경우는 신흥 부자들이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비, 말이 과연 왜 전통적인 부자와 연결이 되는가. 네, 이런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에세이 라이팅이 기본적으로 어떤 걸 쓰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봄 여름 학기에서는 그 4 paragraph essay라고 해가지고 independent essay라고 해서 introduction 쓰고 주제를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body를 좀 쓰고, body에서 나의 의견 1, 2, 3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conclusion에서 종합하는 뭐 이런 식의 되게 정형적인 에세이를 썼는데, 사실 이 에세이가 토플에서도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형식의 에세이를 한번 활용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답이 명확한 에세이를 쓰기 방식을 좀 가져와서 이런 거를 이번 학기부터 활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단순히 주제 하나를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써봐 라고 하면은 되게 막연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지시가 명확할 수 있도록 제시문을 하나 제공해주고, 이 제시문에서 요소 하나를 골라서 이 요소가 어떤 의미인지 이러한 키워드를 활용해서 한번 써봐라 라는 식의 에세이를 일단 활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것도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라는 식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갖춘 에세이를 쓰도록 일단 에세이 숙제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종합을 해드릴게요. 저희 수업의 목표기도 하고 제가 이해하는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수능이나 다른 방식의 공부랑 또 다른 이유기도 해요. 첫 번째로 말하기 글쓰기의 통합적인 연습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숙제로 문학을 읽어오죠. 그리고 동시에 글도 쓰죠. 말도 하죠.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단순히 영어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활용하면서 영어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좀 숙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수능 영어랑 좀 다를 수가 있죠. 수능 영어는 저도 사실 많이 풀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인 풀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또 이거를 하면서 영어를 통해서 비판적이고 통합적인 참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영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국어나 다른 논술에도 사실 이게 적용되는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걸 보고서 내 생각을 비판적으로 이해를 하고 제시를 하고 그걸 통합적으로 설득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하는 논술 수업이다.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다양한 문학 작품에 대한 선행지식 및 배경지식도 습득을 해요. 제가 활용하는 소설 같은 경우가 고등학교나 외고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소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언어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개츠비를 했는데,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면 조금 더 경쟁적으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외고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러한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적인 능력을 좀 필요로 하는 그 수업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 정도까지 자유롭게 에세이로 평가를 받는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능력을 갖춘다면은 그러한 식의 그냥 문학을 접했을 때 난 이런 식으로 읽는 게 좋다, 이러한 거를 훈련시키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단순히 설명문이 아니라 다른 여러 글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나만의 독특한 생각을 얼마나 설득적으로 갖출 수 있는지, 이런 사고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사실 문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문학을 공부하면서 단순히 표면적에 머물러서 나는 이걸 읽었을 때 좋았어. 넌 어떻게 했어? 나도 좋았어. 그래. 이렇게 하면은 문학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거죠. 그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좀 세부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같이 한번 배우려고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수업 플로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 부원장님께 차례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설명드릴 거 질문을 몇 가지만, 한 2가지 정도만 대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그 진행에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수업 복습을 해요. 여기서는 이제 읽어온 지난 수업에 어떤 내용을 다뤘고, 그리고 동시에 읽어온 작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플롯에 대해 그냥 표면적인 얘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온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세부적으로 읽어보고 또 그거를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네.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또 다음으로 해당 파트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또 공부를 하겠죠. 단순히 이제 뭐 소설만 읽어서는 이게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한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이런 의미의 챕터였구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선생님으로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종결되는 3시간짜리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토요일과 수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과 수요일 모두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KNS 글로벌관 교수부원장 전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앞으로 고등 진학에 대입을 위한 어떤 큰 발자국 중에 하나인 고입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특목고, 외고, 전사고, 자사고를 갔을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영어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많이들 전략적인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김호중 선생님께서 IB 수업이란 하나의 분석에 대한 사고력을 기르는 것, 그리고 사고 방식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특목 전사고 최상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KNS IB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고요. 대원 하나고반이라고 이름부터 붙은 최상위, 지금 예비 중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지도요. 보면 일단 높은 반 친구들 아이들은 이 반이 높은 반이다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어려운 과제를 줬을 때 초반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6학년에서 중1 올라왔을 때 왜 나는 잘 맞출 수 있는 문제도 많은데 왜 이렇게 내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즉 어려운 문제를 틀려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 뭔가 머릿속에서 번뜩번뜩 하면서 더 거기에 도전심을 가진 친구들도 물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조금 최상위 반에 가장 잘하는 학생으로서 성적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문제의 어떤 양식이나 혹은 문제를 내는 출처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겠죠. 높였을 때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한 시기에 불과하지만 초반에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항상 해주는 이야기는 칠판에 삼각형이 아니라 역삼각형을 그려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적이 더 오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레벨이 올라가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의 시험이라고 했을 때 50점에서 80점 갈 때 드는 노력과 80점에서 90점 갈 때 드는 노력, 90점에서 95점, 95에서 100 갈 때 드는 노력들은 다 양이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작은 몇 점 차이가 이 학생에게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의 학습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게 가장 맞을 것 같은데요. 몰입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적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정말 더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의 보상은 실제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고 그 성취가 점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100명 중에 10등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물론 순차적으로는 10등이라는 과정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1등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의 크기와 그 결과가 충분히 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좀 어느 정도 대충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2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그 결과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지 이 정도면 됐다, 나의 노력의 크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높은 도전, 이쪽은 도전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도전의 어떤 난이도입니다. 이쪽은 기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즉 여기선 지식이겠죠. 학습이니까. 그래서 지식의 정도와 문제의 난이도가 둘 다 높았을 때는 최상의 정신적 경험을 할 수 있대요. 이것을 몰입이라고 하고, 이 몰입이라는 게 영어로는 플로우인데 연구 결과 나와 있는 책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테드톡의 강연도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하신. 근데 이 플로우라는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기까지는 그 중간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중간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지식은 높다라는 기대만 있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문제가 확 어려워졌을 때는 걱정스러움이 생깁니다. 걱정스러움. 나 어떡하지? 근데 거기에서 점점 자기 통제력이 생겨요. 그거는 꾸준하게 계속 시험을 본다라는 규격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할 건지, 외적으로는 어떻게 학습 방향을 해석하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학습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점점 통제력을 가지게 돼요. 자기 통제. 그러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단지 선생님이 잘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스스로 해냈다라고 하는 이런 성취감이 굉장히 질 높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험을 한 친구들이 이 동력으로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반열에 올라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외부적인 어떤 요건도 필요하겠지만 내적인 경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지금 가을 겨울 학기에 들어서 저희 외대부고와 대원외고 학생들이 외우는 어떤 단어의 난이도라든지 혹은 심화 독해 본문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고 문법도 탭스 종합 문법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좀 난이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스스로가 이 노란색의 근처에 가보는 경험, 몰입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올해 1년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서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내 실력을 공고히 할 수 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왜냐? 한 번 1등을 해본 친구는 2등이나 3등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노력을 했을 때는 뒷받침을 하고 있는 실력과 그동안 학습해본 경험, 좀만 더 스스로를 푸시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관리, 자기 관리 통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훨씬 잘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그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공부를 시킴으로써 메꿀 수가 있는데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실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단계에서 처음으로 학습자로서 자기가 눈 뜨려고 하는 친구들은 어찌 보면 이미 앞서서 그 단계를 거쳐서 이미 학습 기술과 학습력과 또 지식을 가진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걸 미리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위 외고 전사고 그리고 어떤 일반 고라고 해도 결국 명문이라고 소위 명문이라고 불리는 학교들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이 우수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제는 심화 지식까지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좀 전에 IB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석 통합력 그리고 이것들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시간 내에 가장 최선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수행 능력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중1, 예비 중2와 같은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특강이 필요한지도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외고 전사고의 핵심 평가 요소는 이 현대와 미래 사회, 우리 아이들이 주역이 될 미래 사회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분석력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 계산이나 양적인 생산만으로는 어떤 인적 자원의 가치가 없어요. 왜냐? 기계, AI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창의랑 융합이라고 보거든요. 창의는 의미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융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을 연관지어서 사회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요소가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핵심이 될 것이고 또한 학교 시험이나 어떤 다양한 평가 방식에서도 한 단계 넘어서서 두 개의 어떤 정보에
관련성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능력까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AI를 사람한테 필요하게 쓰게 하고 어떤 전에 이미 나와 있던 것들, 요소들을 새롭게 연결지어서 어떤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이미지는 우리 학생들,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갈 생각이 있고 실제로 가서 잘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는 하나고 교육 목표와 같습니다. 결국 창의적 세계 시민을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창의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융합이라든지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그래서 뭔가의 필요성과 사회를 읽을 줄 아는, 그래서 내가 배운 거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몰입형 영어 수업들을 학교에서 하면서 다양한 수행평가의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KNS 학원에서 외대부고반 그리고 대원 하나고반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먼저 하죠. 객관식의 문제 내에 있는 항목들을 이해하고 본문을 이해해서 이것들을 연관 지어서 생각하고 정답을 도출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심화 독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것들을 내용을 적절히 요약을 하는 능력, 그리고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뽑아내는 능력, 그리고 또한 자기의 힘으로 단락을 요약하는 능력들을 배양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이미지는 하나고 영어 시험의 서논술형의 답의 예시인데요. 일종의 미니 에세이예요. IB 수업에서 어떤 훈련을 했던 친구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꾸준히 해온 친구들은. 근데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알고 있는 토픽에 대해서만 쓰는 거랑은 되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인 인증으로 쳤을 때 토플 리딩 30점 만점을 기준으로 28점 이상이 되어야 이미 가서 필요한 요소들을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토플은 굉장히 착한 시험이거든요. 토플 시험에서 주어지는 정보와 그 정보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규격이 항상 같아요. 근데 토플 부교재와 같은 것들을 응용해서 시험에 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리스닝은 한 번 듣고 거기에서 정보들을 찾아 노테이킹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규격화된 내용을 반복 훈련하는 것을 통해 기본적인 이해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그것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사실 어떤 종류의 외부적인 공인 시험도 유추할 수 있는 문제를 복수 정답으로 내는 경우는 고등학교 말고는 없어요. 이런 외고, 전사고, 자사고 말고는 유추 문제를 이런 여러 개 모두 골라라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왜냐? 그건 너무나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학습의 전문가로서 현역의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최상위 학생들, 저 대원외고를 통해 서울대까지 가는 그런 학생들과 외대부고 전교권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저희 원장님도 항상 해주시는 말씀은 단어 능력, 어휘 능력과 어휘를 계속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변별력에서 굉장히 핵심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암기가 되고 성실한 친구들이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단어들을 보면 우리 큰아버님께서 영문과 교수이신데 이 단어 이렇게까지 어려운 거 해야 되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도. 근데 어른들은 아무리 어떤 강단에 서시고 학자시라 하셔도 모를 수 있거나 혹은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 안 하실 수 있지만 학생들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불꽃튀는 실력 전쟁, 성적 전쟁에서는 분명히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너무 지나치다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기본 수능 단어의 용예와 내용에 대해 적절히 알고 토플 단어, 토플 핵심 단어 2,000개 정도 되는 단어와 동의어를 정확히 짝지을 수 있고 1번 뜻, 2번 뜻, 3번 뜻을 알고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이 어근 단어, 탭스 단어다. 그 단어를 암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몰입의 경험을 이용해서 내가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의 나의 어떤 학생으로서 성취도를 이미 가져본 친구들은 노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선택지에도 객관식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를 내가 모르면 논리적인 분석이 안 됩니다. 논리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답형 문제든 조건화되는 것이든 문법과 독해에 대한 완전히 장악력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실수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대원 외고의 문제들인데요. 굉장히 길죠. 결국 여기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것들, 결국 오픈되어 있는 문제, 몇 개인지 안 알려주는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한 연습이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어떤 특강을 할 거냐, 혹은 이전에 이미 설문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독해를 어떻게 할까요? 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실력이기 때문에 사실 토플에서도 그렇거든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4대의 영역 중에 리딩, 클리닉은 잘 없어요. 리딩 점수가 내 레벨입니다.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더 잘하더라도. 리딩, 근데 거꾸로 리딩 실력이 상당히 높은 친구가 스피킹 클리닉에 갈 수도 있어요. 스피킹이 약해서. 연습이 좀 더 필요해서. 그리고 라이팅 어떤 클리닉에 갈 수도 있어요. 다듬기 위해서. 근데 리딩 레벨에 맞춰서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 실력을 높이려면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독해. 그 독해를 잘하려면 어휘와 구문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 입반 테스트를 보고 레벨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독해 정규반을 듣는 것을 전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서 사실 구문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문법 특강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문법은 딱 정해진 정답이 있지만 역시 아주 폭넓은 동사의 세계라든지 혹은 뭐 어떤 동사와 관련된 전치사라든지 그것의 활용, 문장이 굉장히 길어졌을 때 거기서 동사나 준동사를 구분하는 능력, 어떤 문장을 끊어읽는 능력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배양되려면 문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구문이 길어져도 정확히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원 외고에서 저희 학원에서 원장님 수업을 듣고 대원 외고에 아주 높은 전교 등수를 가지고 서울대를 간 친구인데 동생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전달해 준 거예요. 저희 KNS 홈페이지에 학습 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정, 긍정 대립상이 존재할 경우 사실 이런 논리적인 판단이 있잖아요. 이게 대립인지 보완인지 부연인지 이런 걸 알려면 단어를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트랜지션 월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하는데 토플 정도만 돼도 but인지 and인지 이런 것들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계속 추가되는 어떤 사실만 있기 때문에. 근데 수능 지문만 해도요, 지금 올해 수능도 킬러는 없어졌다 해도 중상위 문제가 더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한테 더 어려워졌다. 수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빙빙 돌리는 것에 가깝고 제목이 타이틀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본인이 짧은 시간에 정확히 찾아야 돼요. 그런 능력들이 외고에선 더 확장된 길이의 지문으로 제시가 되고 그거를 분석한 내용을 1, 2, 3, 4, 5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분석한 관점을 가지고 글을 쓰거나 표현을 하거나 발표를 하는 형식까지 가는 거죠. 이런 심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들을 아이비 수업에서 기를 수 있다는 점 플러스 저희 정규반, 최상위 반에서는 무엇을 하냐? 그런 어휘와 구문을 정확히 알고 본문에 대입할 수 있게 심화 영어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독해들을 같이 해요. 1학년 1학기 때는 토플을 하고요. 토플은 정확한 정답이 있지만 구문이 길어지고 정보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토플 단어를 정리할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동의어들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토플에서 배양할 수 없는 사고력의 어떤 기초를 쌓기 위해서 수능 문제 그리고 SAT라든지 어떤 고3 수준의 그런 심화 영어 독해를 조금씩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유추하기, 내용의 주장에 상반된 이론에 대해 분석하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객관식을 기본으로 하는데 독해 기준으로 그 객관식 답안에 대해 해석하고 해설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돼야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확장될 수 있는데 영작 문법, 심화 추론, 추론의 동그라미예요. 추론이라는 건 정확히 본문에 나온 문장을 이끌어서 쓰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문장들에 나온 정보를 종합해서 또 다른 문장으로 쓸 줄 안다면 추론 객관식 문제든 주관식 서술형이든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돌고 돌아 영어 실력이 풍부한 어휘력과 함께 사고력이나 분석력이 따라올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유추 문제들이 나와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중1 처음 올라왔을 때 어떤 이 대치동에 오랫동안 학원을 다녔던 가장 높은 반에 있는 친구들은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어요. 근데 이해했다라는 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문제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적용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문제 잘못 읽었어요. 시간이 모자랐어요. 혹은 너무 3번이 많길래 그냥 4번을 했어요. 아닌 것 같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정답을 그것이 발표이든 서술이든 객관식이든 혹은 근거 찾기 백지 테스트든 그걸 한번 할 수 있었다면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맞춘 문제를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맞출 수 있게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해 적용까지는 강의, 강연,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사고력과 노력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관리라는 거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토플도 아까는 굉장히 제가 착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4대 영역을 하루에 원하는 점수로 시험장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거를 쏟아내려면 훈련이 정말 여러 번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영역별 만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진학하고 싶은 자사고, 외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입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구나를 안다라는 거는 그걸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거든요. 단어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단어는 하지만 그 단어 한 번 읽고 끝이 아니라 그 단어가 다음번 리딩 리뷰 테스트의 선택지로 나오고 학생들이 그거를 외웠던 학생들은 기억을 하고 그러면 본문에 어떤 단어랑 이게 바뀌어 쓴 것인지 파악을 합니다. 그 모습들을 제가 봐요. 이런 하나의 알고 있음이 계속 반복 시행되면서 되게 큰 차이로 나중에는 이렇게 각도가 벌어지듯이 벌어질 수 있고요. 시작을 지금 한다면 충분히 관리력을 키울 수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할 수 있었는데 못했을 때잖아요. 관리력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내 점수가 안 됩니다.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비슷한 수준의 잘하는 학생이 몇 명이든 단독으로 내가 최상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어도 물론 그렇지만 단어는 자기 관리 능력, 자기 학습 경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고 왜냐면 그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게 됐을 때는 단어랑 문법이 결합했을 때 독해 레벨이 확 올라갑니다. 독해 레벨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정말 어떤 입시에 대한 귀한 정보를 가진 그런 선생님들 만날 수 있어요. 저희 원장님 수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레벨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레벨의 기초가 되는 기반이 단어와 문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심화 독해를 하면서는 또 저희 김호중 선생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어떤 뛰어난 부분들을 잡아내서 끌어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려면 어휘와 어떤 문법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다. 왜냐면 초6, 중1, 만으로 15살 때까지는 어휘에 대한 혹은 언어에 대한 흡수력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나라 원어민과 똑같아질 수 있대요. 근데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문이 좁아진대요. 그래서 아무리 20년, 30년 살아도 외국인 티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시작했을 때 충분히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단을 요약하는 능력, 단어에 대한 철저한 암기, 그리고 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단어 하나를 안다의 뿐만이 아니라
단어를 외우는 능력도 같이 오거든요. 이게 있으면 나중에 아무리 바빠도 200개, 300개가 학교에서 리스트업 돼서 나와도 영영풀이가 나와도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시작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힘들다는 걸 저희는 학생들에게 적용하면서 실제로 이것들을 갖추게 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예요. 계속 이제 신규생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힘들어해도요, 나중에는 그때 제가 좀 그랬죠 하지만 단어 외우는 능력 자체가 한번 생기고 나면 단어의 양과 질이 아무리 늘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의 로드맵은 결국 성적 관리의 어떤 열쇠를 아는 것인데요. 분석적인 역량과 상위 어학 능력,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성적 관리 키라고만 썼지만요. 결국엔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 때까지 노력할 수 있는 능력.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사실 굉장히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끼지만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해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 그 해내는 사람을 자신의 또래를 보았을 때 아이들은 불타오를 수 있더라고요. 엄마나 선생님이나 형, 누나가 너 더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조언이지만 잔소리로 느껴질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이제 새콤달콤 먹고 같이 놀았던 친구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는데 확 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학습 경험, 몰입의 경험으로 먼저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거기에 반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등 하고 싶지 12등 하고 싶은 친구는 없고, 상위권끼리 모아놨을 때 그게 더 힘들긴 하지만 충분히 어떤 그 아이들을 움직이는 어떤 동인이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식의 피어 프레셔를 가지고 공부해보는 경험. 그걸 통해서 어휘랑 어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것들이 나와도 그걸 어떻게 프로세스 해야 되는지 알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 레벨별 학습에서는 정규 수업 플러스 문법, 혹은 문법이 어느 정도 갖춰진 학생이라면 문법, 어법이 갖춰진 학생이고 어느 리딩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하고 있다면, 정규를 하고 있다면 IB 수업이죠. 당연히 IB 수업. 그리고 또한 IB 정규반을 하면서 문법이나 독해 특강, 문제풀이 특강을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서의 핵심은 정규화, 정례화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단어 외우는 것이 세트로 따라가고, 단어 외우는 방법을 공유하고, 방법이 있어도 아이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는다, 이거 너무 싫어한다, 그걸 정례화해서 계속 패스라든지 페일을 기준을 두고 기다려주면 아이들은 합니다. 요구를 받았을 때 정말 하기 싫어하거나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라면 지금 이 설명회에 어머님들이 오셔서 우리 친구가 앞으로 갈 학교가 외대부고다, 하나고다, 대원외고다, 한영외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노력해야 되는 이유를 찾고 있다면 수업화해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최소 1회, 최대 2회까지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취감이라든지 책임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이후에 개별 상담을 통해 만나 뵙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